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60대 후반에 딸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어렵게 갖게 되었던 딸 아이였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2년 만에 임신에 성공해서 낳았던 딸이라 저와 남편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들이 임신과 출산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돌잔치다, 백일잔치다 쫓아다니기만 하고 정작 제가 임신이 되지 않아서 애가 타다가 이런저런 산비과 병동을 내 집 드나들듯이 하는 노력 탓에 겨우 얻은 자식이었어요. 딸 하나라도 열 아들이 부럽지도 않았는데 당시 시부모님은 아들이 없는 남편을 무척이나 가여워하셨었죠. 남들은 처자식이 버젓이 있어도 그것도 모자라서 두 집 살림단다는데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사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자식도 없이 늙어 죽는다고 기가 막히라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시집 식구들한테도 사랑 대접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명절 때나 시댁 행사에도 남편만 오라고 했어요. 제가 가봤자 모처럼 시집 식구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불청객이었으니 다들 반가워하질 않았습니다. 저만 보면 제 욕심만 차리느라 아들을 놓아주지 않는 천하의 못된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생긴 딸이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네요. 제 딸을 낳자마자 그때부터 저는 시댁 출입을 겨우 허락받았고 시집 식구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는 시부모의 한탄은 계속되었었죠. 남편은 3남 중에 막내였고 위로 누나가 둘이나 더 있었어요. 두 시누이들이 유난히도 막내였던 남편을 잘 챙기곤 했었는데 저에게 지독히도 남편과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이혼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저에게 자발적으로 알아서 물러나 주는 것이 예의라고 말하곤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와 이혼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자식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둘이서만 알콩달콩 함께 살자고만 했었던 남편에게 지금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남편이 제가 딸을 낳았으니 세상을 얻은 듯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했습니다. 제 딸은 저의 부부가 소중히 키운 만큼 잘 자라주었고 한 번도 속 썩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도 다녔고 액세서리들을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재미를 붙여서 작은 공방을 만들어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귀기 시작한 사람과 대학 졸업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귈 때부터 잘 사는 집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학생인데도 부모님이 사준 차를 몰고 다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날라리과는 아니고 진짜로 그림에 소질도 있고 관심이 많아서 배울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방학 때는 해외여행을 다녔고 제 딸과 여행을 가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집에까지 찾아왔었던 적도 있었는데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이라서 낯선 곳에서 보내는 것도 남자친구와 단둘이 여행을 보내는 것도 절대 안 될 말이었죠. 다른 아이들 같으면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님의 허락 따위가 뭐 그리 필요하냐고 하겠지만 저희 딸은 저와 남편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키워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도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사귀는 남자친구라도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사위가 혼자서 떠나곤 했었죠. 그때부터 사유가 될 집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준재벌 정도로 잘 사는 집안까지는 아니었고 그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산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돈은 많으니 혼수도 다 필요 없고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마음에 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상견례에서 처음 마주한 사돈 식구들도 하나같이 점잖아 보였고 교양이 있어 보였습니다. 혼수 예단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알아서 간소하게 하자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은 온전히 사돈이 장만해줄 터이니 걱정 말라고 해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집을 장만해주겠다는 구체적인 말은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잘 사는 집이라더니 째째하게 혼수 운운하면서 여러 말을 꺼내지 않는 거 보니 역시나 재력이 있다 보니 여유로운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니 혼수도 나름 잘해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예비 사위도 인성도 그만하면 괜찮아 보였고
시댁집도 잘 사는 집안이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보다는 풍족하게 살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이남 일녀 중에 차남이었고 형은 결혼을 했고 아래 여동생이 있었어요. 상견례를 마친 후 며칠이 지난 때 갑자기 딸 아이에게 예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한번 동서들 사람끼리 식사 한번 함께 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시댁 얘기들을 들려주더라네요. 딸 나이에 형님 되는 사람은 역시나 부유한 집안의 딸인 듯 해외 유학파 출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예비 동생 아버지도 은행장을 역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딸 아이에게 그러더래요. 한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몇 가지 일러둘 게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도련님 앞으로 따로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을 팔고 좀 더 큰 곳으로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닮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미술과 조형에도 관심도 많으시는데 어려우니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도움을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도움을? 그리고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내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가 된 것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참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컨셉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떠냐고 물으라고 하셨어요. 딸 나이의 의견을 물어본다 마나한 정말 분에 넘치게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너무 이쁘고 멋있네요. 어머니도 대단하세요. 그래요.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기에 어울릴 만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어머니가 직접 적어 보내셨어요. 어차피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고 통일감도 없으면 기껏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도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미는 종이 한 장에는 빼곡하게 가구점과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더래요. 내가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맡아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주셨는데 시어머니 말씀대로 따라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시어머니 안목이 뛰어나다 보니 웬만한 가구와 가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더라네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 정도이면 명품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샤넬백 하나 사줄 테니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미리 골라놓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결혼할 때도 해주셨으니까 공평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아이는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일반 서민이 꿈도 못 꾸는 고가의 명품백을 사주신다고 하다니 역시나 시부모님이 돈이 많으시긴 한가 보구나 싶었답니다. 딸아이는 그때까지도 명품백커녕 비싼 브랜드 국내 상품백도 하나도 없이 지내왔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딸아이가 그 예비 형님에게 그랬다네요. 저는 괜찮아요. 집도 사주시고 내부 인테리어도 모두 다 해주시는데 저에게는 사치예요. 그랬더니 그 예비 형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그냥 시어머니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왜 괜찮다고만 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결혼 기념으로 해주신다는데 거절할 건 아니죠. 하지만 그건 너무 저에게 과한 선물이라서요. 그래서 그 예비 형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어머니가 하신 것만큼은 이상으로 해오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저도 시집 올 때 어머니한테 샤넬백을 받았으니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명품백 매장에 가서 사드렸어요. 아버님 것과 도련님 것도 다 챙겨드렸네요. 굳이 못을 박아서 말을 해주는 거 보니까 나도 이만큼 해왔으니까 참고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저리 그 예비 형님이 시집 올 때 해왔던 예단과 혼수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시부모님의 혼수 유기 그릇 세트를 시작으로 해서 고가 이불 세트, 그리고 시아버지 명품 시계와 골프 세트와 신우의 명품백 선물을 해줬다고 했다더라고요. 딱 보아하니 큰 며느리도 그 정도로 해왔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알아서 준비하라는 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형수가 잘 사는 집의 딸이라서 혼수회단을 잘 해오는 것 같았지만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비사위의 말뿐이었고 직접 사돈이 며느리를 보내서 전해오는 것을 보면 그 정도로 알아서 해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동서보다 못해서 혼수회단을 해가면 틀림없이 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돈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되지 않아서 무척이나 고민스럽더라고요. 딸아이의 시어머니가 내부 인테리어와 어울릴 만한 가전가구를 미리 정해놓은 판매점에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니 시어머니가 미리 점 찍어놓은 몇 가지를 둘러보고 결제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고급스럽고 특이한 가구와 가전이었는데 수입 가구와 가전들의 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가격 때문에 놀라서 자빠질 것만 같던 제 모습을 보던 딸아이는 너무 가격대가 비싸서 시어머니가 골라놓은 가전가구를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지 한참이 지나서 지금은 편의점을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 돈을 다 합쳐도 택도 없는 혼수예단이었어요. 딸도 딱히 공방에서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충 서민의 기준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정도 선에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면 되겠거니 싶었고 상견례에서도 간소하게 하자는 사돈들 분의 말대로 사실 별 걱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집안의 경제력에 대한 수준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돈이 없어서 딸 나이에 시부모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시댁에서 수십억 한다는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혼수예단을 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요새는 모두 다 집장만도 쉽지가 않아서 혼수예단을 다 생략하고 집장만에 모두 보태는 때인데 다행히도 딸아이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니까 집장만도 소홀하게 준비해서 가니까 고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혼수예단은 잘 해서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리기도 했고 대출도 받았어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혼수 문제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기죽이고 싶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은 긁어 모을 수는 있었지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을 딸 아이에게 눈치를 채지 않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새 알고 그렇게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척이나 속상했어요. 딸이 예비사위에게 그런 사정을 말을 했었는지 어느 날 예비사위가 찾아와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장인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형수님을 보내서 혼수예단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저희 부모님께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라서 결혼은 약소하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기로 하셨는데 저희 형수님을 보내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니 보태서 써주세요. 제가 돈을 드렸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시고요. 내민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놀라 자빠질 정도였어요. 그동안 할아버지한테서 선물 받아왔던 주식을 판 것이니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해주시는 모든 혼수 예단과 애물이 모두 다 자기 살림일 텐데 아깝지 않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거액의 돈을 받고서 손이 다 떨려왔습니다. 예비사위도 딸아이가 혼수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자고 했던 모양이라서 나름 궁리한 끝에 돈을 들고 온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덥석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뾰족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예비사위의 설득에 넘어가 버렸죠. 못 이긴 척하고 예비사위의 도움을 받았고 예비사위는 딸아이에게도 모르게 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다 말해줬습니다. 예비사위와 딸아이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더니 결국에 딸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위 덕분에 결혼식도 잘 치르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염치가 있었던지라 먼저 빚을 낸 돈을 먼저 쓰고 사위가 준 돈을 썼습니다. 넉넉한 돈이라서 쓰고도 남은 돈은 사위에게 돌려주었고요. 딸아이가 착하고 복도 많아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마냥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딸을 결혼을 시키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안사돈의 전화가 울렸어요. 안녕하셨어요, 사돈. 그런데
갑자기 다짜고짜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평소에 그 고상하고 점잖은 안사돈이 아니더라고요. 이보세요. 나는 이렇게 경우 없는 집안과는 더 이상 연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도 사주었는데 감히 우리 아들 돈으로 혼수를 해오고 맨몸으로 경우 없이 시집을 보냈어요. 당장 이 도로 데려가세요. 하늘이 무너질 듯한 소리를 했습니다. 딸내의 말을 들어보니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줬다던 사돈이 그 반틈은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위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주식이 있었으니 힘들면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차일피일 주식에 관해서 숨겨와서 직접 주식계좌를 열어봤다고 했습니다. 사위의 주식계좌였지만 사위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돈과 사위 할아버지가 사위에게 주식을 사서 주었었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주식을 판 것도 알게 되었고 결국엔 숨기려다가 그 돈이 결혼식 비용으로 저희한테 건네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에 시어머니가 딸에게 쫓아와서 처음부터 시대 식구들을 속이고 하는 결혼이라서 더 이상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그런 되먹지 못한 막대먹은 집안과는 혼인 무효라면서 알아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돈 입장에서도 화가 날 만도 했죠. 사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미 결혼한 아들 내외한테 헤어지라 마라 친정으로 가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성인이 된 자식 일에 나서지 말라고도 했지만 절대로 그런 썩어빠진 집안과는 며느리를 볼 수 없으니 시댁 출입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맨몸으로 제 딸을 내쫓으라고 했다네요. 사위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사위가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딸의 시부모님이 격앙된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걱정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는 둘만의 문제이니 시부모님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못난 부모를 잘못 둔 탓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저런 대접을 받는구나 생각하니 속이 상했습니다. 안사돈이 전화를 해서 당장에 다시 데려가라고 할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할까 걱정이 되었었죠. 사위와 딸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점잖았던 시어머니는 갈수록 신혼집에 자주 찾아와서 자기 아들네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한 번씩 뒤집고 가곤 했었는데 딸은 제가 속상할까 봐서 그 수모를 다 참고 견디고 있으면서도 제게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하다 안 되니까 사위가 고민하다가 사위 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손자를 무척 아끼셨던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신 탓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거동도 불편하시지만 사위와 딸이 찾아오면 반기셨다고 했어요. 사위 할아버지가 딸의 시댁의 부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나이에도 모든 경제력을 주고 계셨고 사위에 수십억 하는 아파트도 사실상 할아버지 돈으로 장만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는 꼼짝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대꾸를 한다거나 말을 붙이거나 하는 것을 평생에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할아버지도 시어머니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다고 했다는데 그냥 사위도 할아버지가 엄격하신 분이라서 그러려니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인 사위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상했고 많이 아낀 탓에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손자 며느린 제 딸도 엄청 어여삐 여기셔서 자주 찾아뵙곤 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대충 이래저래 해서 딸의 시어머니가 서로 헤어지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어렵게 하니까 말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더라고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자상하게 웃으시면서 걱정 말라라고 하셨다는데 바로 당장의 모든 식구들을 할아버지 댁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조차도 시어머니가 제 딸내에게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얼굴을 내미는 거니? 당장 나가지 못해? 그래서 제 딸이 그랬다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할아버님이 부르셔서요. 모든 식구들을 부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셨답니다.
내가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고 해서 정신이 말짱할 때 미리 너희들에게 내가 가진 주식들을 넘겨주려고 한다. 그리고 시아버님을 향해서는 그러셨대요. 앞으로는 민수의 주식 계좌는 건들지 마라. 민수는 이제부터 네가 직접 네 주식 계좌를 관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 이쁜 손주 며느리에게 결혼 선물이 좀 늦었구나. 손주 며느리에게 내 일정 주식을 선물로 줄 테니까 네가 팔아서 쓰던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어이가 없어하는 표정을 짓더랍니다. 할아버지한테 말 대꾸 한 번을 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눈밖에 나서 식구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며느리에게 할아버지가 적지 않은 주식을 양도한다는 말에 절대 안 된다며 막아섰다더라고요. 아버님, 절대 안 됩니다. 이 애는 발칙하게 저희를 속이고 결혼을 했어요. 아버님도 아시면 이 아이를 쫓아내라고 하실 거예요. 주식을 주다니요. 안 됩니다. 시아버님도 나서서 반대한다면서 한마디 거들더랍니다. 제 딸아이도 속으로 그렇다네요. 이젠 그렇게도 이뻐하시던 할아버지도 미워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냐? 누가 누굴 속였다는 게냐? 너희야말로 감히 우리 집안에 속이고 들어오지 않았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노려보면서 말씀을 하자 시어머니가 낯빛이 노래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을 하셨대요. 여기에서 내가 유일하게 가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너뿐이다. 내가 손자로 키운 정을 봐서라도 애들 앞에서는 발설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네가 내 착한 손자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러자 시어머니의 낯빛이 거의 잿빛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시아버님이 나서서 할아버지 말을 막으려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내 유일한 핏줄인 귀여운 손자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위의 형이 그랬대요. 할아버지, 유일한 핏줄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다들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유일한 손자는 민수 하나뿐이다. 민중이 너는 내 진짜 손자가 아니야. 자세한 사정은 네 엄마한테 들어라. 그래서 내 주식의 대부분을 민수에게 양도할 테니 그리 알아라. 모두들 놀랐고 특히나 사위 형이란 사람이 놀라서 왜 자기가 할아버지 손자가 아니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왜 민수만 이뻐하셨냐고 그래서 그렇게도 민수만 이뻐하셨냐고 억울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민중이 너는 내 손자로 속이고서 반대하는 결혼을 네 엄마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다.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고 애비가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감히 내 손자인 민수를 낳았다고 해서 당당하게 내가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속이고 결혼을 했었다. 이 집안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민중이 네 엄마다. 알겠니? 모두들 할아버지의 뜻밖의 말씀에 놀란 가운데 계속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체념한 듯이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했어요. 민중이 네 엄마가 내 손자 며느리를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다만 가만두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내린 결론이다. 새파랗게 질린 시어머니에게 사회형인 딸의 아주머니가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며 따져 물었고 연이어서 할아버지가 유일한 손자인 사위한테 모든 주식과 자산을 넘겨주겠노라고 해서 또 한 번 아연 실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당장 할아버지 앞에 잘못했다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아버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더 이상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일로 따지진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종이도 이미 아버님의 손자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받아들인 적이 없다. 다만 네가 민수의 미고 민중이가 민수의 형이라서 모른 척만 해줬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민중이와 민수의 출생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반대하는 결혼에도 불구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다가 민수를 낳은 후론 민중이도 손자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의심쩍었던 할아버지가 검사를 통해서 민수만이 친손자임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며느리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티를 내지 않고 살았었는데 민수에게서 들은 시어머니 행태가 거슬려서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라도 작정을 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위 형과 딸의 형님은 무척 놀란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안 싸도는 다시는 제 딸에게 아들과 헤어지라는 둥 맨몸으로 나가라는 둥에 막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주식을 팔아서 결혼시킬 때 빚도 다 청산을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모든 식구들 앞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속임말을 다 하셨지만 사위와 딸의 부탁으로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졸지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서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딸의 형님네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아서 서로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